세계가 400년 동안 믿어왔던 케플러의 천문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 한 줄에 박살이 났습니다. 서양 천문학의 아버지 케플러의 4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천문 기록이 놀랍게도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기록을 정작 한국이 아닌 뜻밖의 누군가가 세상에 처음 알렸다는 건데요.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 중요한 우리의 기록을 숨긴 채 몰래 세상에 발표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일은 언제나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모여 만드는 장관 앞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니까요. 저는 조너선 앤더슨, 미국 캘리포니아 천체물리학연구소의 선임연구원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일은 제 평생의 열정이었습니다. 특히 소행성과 운석 충돌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지요. 요즘 일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2025년 7월, 일본 열도와 그 인근 해상과 주변국에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섬뜩한 예언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운석이 떨어져서 일본은 물론 홍콩, 대만, 필리핀까지 영향을 받을 거라는 무시무시한 음모론이 퍼지고 있었죠. 이 예언의 출처는 미국 남서부에 사는 원주민 호피족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종류의 예언을 그저 허무맹랑한 소문으로 치부하곤 했지만 최근 호피족의 오래된 예언들이 놀랍게 들어맞는 경우가 몇 번 있었기에 이번엔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무려 2000년 전부터 전해져 온 호피족의 예언 중에는 하얀 피부의 인간이 도래한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넘치는 회전하는 바퀴의 목소리 자동차, 철의 뱀이 대지를 가로지른다, 철도 등 놀랍게도 현실이 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예언들이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천체 현상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봐야 했습니다. 대형 망원경과 첨단 장비를 갖춘 현대 천문학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측 기록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호피족의 예언에 따르면 푸른 카치나가 하늘에 나타나고 5번째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과거로부터 운석 충돌, 빙하기, 대홍수를 거쳐 4번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블루 카치나로 인해 4번째 세상이 멸망하고 5번째 세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이 예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1990년대에 호피족 원로들이 일본을 찾아와서 일본 쪽으로 청색 카치나가 다가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예언이 현실이 될까? 그렇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닥치게 될까? 이 의문을 품고 저는 국제 연구기관의 자료들과 학술지,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역사 기록까지 폭넓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피족 예언을 입수해 분석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 한국의 고대 천문 기록들도 살펴보기 시작했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은 과거 천체 현상과 지구상의 대재앙 사이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도 2022년에 운석을 피하기 위한 사상처, 지구, 방어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판기 크기의 우주선을 축구장 크기의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뭔가 기관 내부에서도 이 예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수많은 자료들 사이에서 저는 하나씩 실마리를 찾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연구였지만 저는 곧 학문적 열정으로 가득 찬 모험에 빠져들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시아 지역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소행성이나 운석 관측 기록을 찾아 현대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에 대한 호피족 예언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과거 천체 현상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한밤중 연구실에 홀로 남아 중국, 일본, 한국의 고대 천문 기록들을 살펴보는 중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눈을 비비던 찰나 우연히 몇 년 전 네이처 학술 저널에 실린 한 논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유운동을 이용한 서기 1437년 정갈자리 신성 후예의 나이 결정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미국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마이클 셰러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논문을 읽어내려가던 중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문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 왕실 천문학자들이 기록한 옛 신성 중 하나가 1437년 3월 11일 폭발했다는 기록을 세종실록에서 확인했다. 저는 밤새도록 이 논문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서양 천문학의 거장 요하네스 케플러가 관측한 초신성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저는 잠시 모니터 앞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양 천문학의 거장인 케플러가 1604년 10월 17일에 관측을 시작한 초신성을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무려 나흘 앞선 10월 13일부터 관측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별들을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도 똑같이 바라보았다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남긴 기록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케플러의 기록과 동시에 이탈리아의 의사가 처음 관측한 이 초신성에는 8일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약 7개월 동안 무려 130회에 걸쳐 초신성의 밝기, 크기, 색상 등을 다른 별들과 비교하며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경의 객성이 미수 10도에 위치해 있었다. 북극성과는 110도에 위치했다.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깔은 황적색이었다. 이런 식의 정밀한 기록이 수십 차례 계속되었습니다. 초신성의 위치에 밝기, 색상 변화까지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남겨진 기록들이었습니다. 현대 천문학의 관점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관찰이었죠. 저는 서두르는 마음에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본래 연구 목적인 운석 충돌 예측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천체 기록이 정확할수록 미래 예측의 정확도도 높아질 테니까요.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탐색하던 중 2016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1437년에 관측한 정갈자리의 별이 현대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특정 가스 구름으로 둘러싸인 별과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기록한 정보 덕분에 현대 천문학자들은 별의 진화 과정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성 폭발 후 다음 신성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별의 상태가 어떤지, 그 사이에 외소 신성이 수차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으로는 별 하나의 전체 생애 주기를 관찰할 수 없는데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남긴 기록 덕분에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거야.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호피족의 예언이나 일본의 소문처럼 실제로 2025년에 운석 충돌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런 역사적 천문 기록들이 그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소중한 자료가 지금까지 세계 천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천문 기록이 케플러의 기록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은 서구 학자들도 한국 학자들도 아닌 중국 천문학자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966년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방문해 조선왕조실록을 연구하던 중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발견을 국제학계에 발표했고 이로 인해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기존의 학설이 수정되었습니다. 천문학계에서는 케플러의 관측 결과에 따라 이 초신성을 유형 2 초신성으로 추정해왔지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덕분에 실제로는 유형 1 초신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신성의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우주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형 1 초신성은 항상 비슷한 밝기로 폭발하여 우주의 표준 촛불로 불리며 그 절대 광도를 알기에 거리 측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유형 분류는 우주 거리 계산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조선의 정밀한 기록 덕분에 이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작 한국은 이 사실을 30년이 지난 1997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김정욱 교수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심야의 연구실에 혼자 남아 저는 이 이상한 역사적 아이러니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한국 학자들은 왜 자국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몰랐던 걸까요? 그리고 중국 학자들은 왜 한국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국제학계에만 발표했을까요?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저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 있었고 한국과는 외교 관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 학자들이 특별히 한국의 역사 기록을 연구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한국을 방문해야 해. 그날로 저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의 이정민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정민 박사는 한국 천문학 역사 연구의 권위자로 제가 발견한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향하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의문들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왜 중국 학자들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한국의 천문 기록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을까?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025년 7월의 예언과 이 역사적 기록들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구름 위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수백 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을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도구로, 어떤 방법으로 그토록 정밀한 관측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현대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이곳에서 얻게 될 답변들에 대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중년의 단정한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정민입니다. 그는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한 학자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연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벚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내 조용한 카페에 자리 잡고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저는 제가 가진 의문들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이정민 박사님, 조선왕조실록의 천문 기록이 케플러의 기록보다 훨씬 정밀하다는 사실을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늦게 알게 되었을까요? 중국 학자들이 발견하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한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게 정말 의아합니다. 이정민 박사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죠. 앤더슨 박사님,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이 경제 발전에 집중되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저는 어딘가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민족이 자신의 역사적 유산을 되찾아가는 과정의 복잡한 감정이었을까요? 게다가 규장각 자료는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고 조선왕조실록 자체도 완전히 번역되지 않았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그들 역시 동아시아 천문학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구의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제게는 한국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역사와 그로 인한 문화적 단절이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학자들은 이 사실을 한국 측에 알리지 않고 바로 국제학계에 발표했을까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정민 박사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냉전 시대였고 한국과 중국은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국도 문화혁명 시기였죠. 공식적인 학문적 교류가 불가능했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봄바람에 흩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중국 학자들이 특별히 규장각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그저 우연히 발견한 것은 아닐 텐데요. 이정민 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건 저도 오랫동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자국의 천문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동아시아 전체의 천문 기록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조선의 기록이 중국의 것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퍼즐의 조각이었을까요? 하지만 결국은 진실을 숨길 수 없었고 국제학계에 발표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정민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해준 가장 놀라운 정보는 따로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방대한 아직 완전히 번역되지 않은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승정원일기입니다. 이 기록물에는 조선왕조실록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은 천문 기록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세계 천문학계를 놀라게 한 조선왕조실록보다 4배나 더 많은 천문 기록이라니, 그것이 모두 번역되어 공개된다면 천체물리학에 어떤 혁명적인 발견을 가져올지 상상만으로도 흥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승정원 일기는 얼마나 방대한 자료인가요? 조선왕조실록이 약 3,600권 정도라면 승정원 일기는 무려 3,360권에 달합니다. 1년 360일, 매일 왕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자료죠. 이정민 박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천문관 측 기록은 훨씬 더 상세합니다. 하지만 아직 약 80%가 번역되지 않은 상태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보물창고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방대한 기록들 속에 2025년 7월에 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승정원 일기에 운석이나 혜성의 충돌에 관한 기록도 있을까요? 과거의 한반도 주변에 떨어진 천체에 대한 기록 같은 것 말입니다. 이정민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특이한 현상을 천변이라 하여 매우 중요하게 기록했습니다. 유성, 혜성, 운석 낙하 등 모든 천체 현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왜 특별히 운석 충돌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피족의 예언과 일본의 소문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전문 천문학자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너무 비과학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감이 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2025년 7월에 있을지도 모르는 운석 충돌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문이지만 과거의 천체 관측 기록을 분석하면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정민 박사는 놀라움 대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네요. 내일 저와 함께 규장각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직접 그 기록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쁨과 기대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발견의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이정민 박사는 저를 규장각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의 소중한 역사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이곳은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수백 년의 역사가 숨 쉬는 듯한 특별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중국 학자들이 60년대에 방문했던 바로
그 규장각입니다.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었지만 보관된 자료의 가치는 변함없죠. 이정민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건물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이 안에 담긴 역사적 보물의 가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우리는 조선왕 조실록의 천문기록 부분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고문서 보존실에서 꺼내온 실록의 페이지들을 보며 저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성한 이 기록들이 현대 천문학의 중요한 발견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앤더슨 박사님,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관측 기록입니다. 일경의 객성이 미수 10도의 위치에 있었다. 북극성과는 110도의 위치였다.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깔은 황적색이었다. 이런 식으로 무려 130회에 걸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가리키는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 속에서 조선 천문학자들의 정밀한 관찰력과 기록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근데 이정민 박사님, 중국 학자들은 왜 하필 이 페이지에 주목했을까요? 수많은 기록 중에서 어떻게 바로 이 천문 기록을 찾아냈을까요? 이정민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도 확실히 알 수 없어요. 다만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는 추측이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학자들이 자국의 고문서에서 비슷한 시기의 천문 현상 기록을 발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관측 기록들과 비교하기 위해 왔을 가능성이 있죠. 당시 중국은 자국의 과학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이정민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학계의 추측일 뿐입니다. 당시 냉전 시대라 공식적인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규장각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천문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정민 박사는 승정원 일기의 천문 기록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국왕의 비서실에서 작성한 공식 일기로 매일의 날씨와 함께 하늘의 별자리 이동, 천문 현상, 기상 변화 등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보다 훨씬 더 방대한 자료예요. 이정민 박사는 태블릿을 꺼내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승정원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숙종 22년 10월 4일 오경의 유성이 필성의 아래에서 나오더니 남쪽 하늘가로 들어갔다. 생김새는 주먹을 닮았고 꼬리 길이는 2에서 3척 정도가 되었으며 색깔은 붉었다. 이렇게 천문 현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별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했다니 그 헌신과 정밀함이 놀라웠습니다. 이 기록들이 완전히 번역되면 현대 천문학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별의 진화 과정과 초신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정민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이 소중한 기록들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정민 박사님, 제가 이 내용을 국제천체물리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천문 기록이 현대 과학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리고 승정원 일기 번역 프로젝트에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정민 박사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일입니다. 승정원 일기는 아직 전체의 20% 정도만 번역이 진행되었지만 미번역된 80%에서 더 많은 천문 기록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준비합시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견이 천문학계에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남긴 귀중한 유산이 6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과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귀국 후 저는 국제천체물리학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의 전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들을
세계의 동료 과학자들과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별들을 관측하고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기록이 먼 미래에 이토록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콘퍼런스 홀은 세계 각국에서 온 천문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해온 놀라운 천문 자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조선왕조실록의 이미지와 번역된 내용을 띄우며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케플러의 초신성 관측 기록은 우리 천문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케플러보다 더 일찍, 더 정밀하게 같은 초신성을 관측했습니다. 이 기록 덕분에 우리는 초신성의 유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얼굴에는 점점 더 깊은 관심과 경외감이 어렸습니다. 특히 제가 승정원일기에 대해 언급했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직 완전히 번역되지 않은 승정원일기라는 기록물에는 조선왕조실록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은 천문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대한 기록이 모두 번역되어 학계에 공개된다면 우리의 천체 물리학적 이해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발표군요. 그렇다면 아직 번역되지 않은 승정원일기에는 어떤 천문 기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정민 박사에 따르면 승정원일기에는 일시, 월시, 개성, 유성우 등의 다양한 천체 현상에 대한 더욱 상세한 기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정원일기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별의 움직임을 자세히 기록했으며 이는 천문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들은 우리가 과거의 천체 현상을 재구성하고 더 깊은 천문학적 이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동료 학자들이 다가와 더 많은 정보를 물었습니다. 몇몇은 한국과의 공동 연구에 관심을 표했고 일부는 승정원일기의 번역 프로젝트에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며 저는 어딘가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자료가 세계 천문학계에 작지만 의미 있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의 업적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문득 이정민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저는 이 모든 여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발표 이후 한 달, 제 연구실은 세계 각국의 천문학자들과 역사학자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승정원일기 번역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협력하에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정민 박사와 저는 매일 화상회의를 통해 새로운 발견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승정원일기에서 발견된 천문 기록들이 현대 천문학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당시 서양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밀한 관측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이정민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믿기 힘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승정원일기에서 발견된 천문 관측 기록들이 현대의 전산 시뮬레이션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관측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현대의 첨단 장비 없이도 인간의 집요한 관찰력과 기록 정신이 이토록 과학적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정민 박사님,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정밀한 관측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간해, 소간해, 혼천해 등 정밀한 천문 관측 도구를 사용했고, 무엇보다 관측 결과를 서로 검증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오차를 줄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관측과 기록을 국가적 사업으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대를 넘어같은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죠. 다음 주, 우리는 세계 천문학 역사 연구회의 특별 세미나를 주최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선 천문학의 업적과 그 현대적 의의를 발표했고, 많은 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영국 왕립 천문학회 회장은 제 발표 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의 발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 천문학의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선의 천문 기록에 대한 이 발견은 과학의 진정한 보편성과 다양한 문화권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제 자신도 이번 연구를 통해 과학에 대한 시각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학적 발견이란 한 문화나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 지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축적된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금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주의 신비를 탐구해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시대를 살아왔지만 그 호기심과 탐구 정신은 같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았습니다. 조선의 천문 기록을 더 깊이 연구하고 승정원 일기의 번역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 문명의 다양한 지식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 연구원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조너선, 한국서울대학교에서 이메일이 왔어. 승정원 일기 번역 프로젝트에 우리 연구소의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발견의 여정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과거의 지혜를 통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의 발전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이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록했던 그 열정과 호기심을 저에게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과거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기록을 읽어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믿어왔던 서양 천문학의 기록이 바로 우리의 조선왕조실록에 의해 수정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특히 이 소중한 사실이 정작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는 역사를 뛰어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섬세한 기록 정신에 다시 한번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시대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게 중국이나 이집트 문명보다 몇천 년이나 앞선다고요? 인류 최초인 건가요? 여기 미국 뉴욕의 한 큐레이터가 역사 교과서를 뒤흔들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에 잊혀진 고대 국가의 비밀과 세계 최초급 유물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아시아 부서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앨리슨 테일러입니다. 매일 전 세계의 역사적 유물들을 다루는 저에게도 때로는 그저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중 하나가 바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모든 것은 3달 전, 저희 박물관 한국관에서 특별 전시를 준비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창고에서 오래된 목록을 정리하던 중 가야 톡이라고 분류된 몇 가지 유물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그릇 받침이 제 주의를 끌었죠.
완벽한 기하학적 문양과 조화로운 동전 무늬가 너무나 세련되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토기가 대체 얼마나 오래된 건가요? 저는 동료 박물관 보존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약 1500년 전 유물입니다. 한반도 남부에 있던 아라가야라는 고대 국가의 것이죠. 아라가야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미스터리한 국가니까요. 이 말에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1500년 전의 문명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라가야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너무나 적었고 그마저도 단편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최근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함안 지역 마리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특별한 덮개돌에 관한 소식이었죠. 그 돌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이 파여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것이 별자리를 새긴 고대의 천문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저는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천문도는 놀랍게도 실제 별의 밝기에 따라 구멍의 크기와 깊이를 다르게 새겨 넣은 매우 정교한 것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가장 오래된 천문도보다도 더 정교한 천문 지식을 담고 있다니. 그날 저녁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고대 미스터리를 직접 파헤쳐 보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제가 관리하는 한국관의 전시품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회는 놓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이 놀라운 유물의 진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기사에 따르면 이 천문도는 일반에 공개된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미스터리한 별자리의 비밀을 풀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도착한 후 바로 경상남도 함안군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뉴욕과는 다른 분위기로 저를 맞이했죠. 붉게 물든 산과 황금빛 들판이 펼쳐진 창밖 풍경은 제가 1500년 전 아라가야 시대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함안박물관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김준호 관장님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함께 이방인인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죠. 테일러 큐레이터님,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오신 분이 저희 아라가야 유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천문도라니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김준호 관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유물인데 큐레이터님을 위해 특별 관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 보존실에 들어서자 거기에는 평평한 화강암 판이 조명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죠.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천문도인가요? 네. 마리산 13호 고분에서 발견된 천문석상입니다. 총 134개의 구멍이 새겨져 있고 각 구멍은 별의 밝기에 따라 크기와 깊이가 다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그 유물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돌을 보는 순간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한반고 고대인들의 목소리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대략 5세기에서 6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라가야의 전성기 시절이죠. 믿을 수 없군요. 이렇게 정교한 천문 지식이 그 시대에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김준호 관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돌이 무덤 안에 피장자의 시선 방향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마치 무덤에 묻힌 사람이 별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듯한 배치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500년 전 누군가가 죽은 이후에도 별을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이 아닌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었으니까요. 관장님,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런 유형의 천문도가 발견되었나요? 물론입니다. 중국의 순우 천문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각 천문도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김준호 관장님은 잠시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라가야의 천문도는 별의 밝기까지 표현했다는 점에서 더 정교합니다. 중국 천문도는 모든 별을 같은 크기로 표현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미술관의 동양고대 미술 전문가들도 항상 중국 문명이 동아시아의 모든 문명적 발전의 원천이라고 주장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증거는 그 주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천문학적 지식이 더 오래된 시기에도 있었을까요? 제 질문에는 이미 제가 알게 될 더 큰 충격에 대한 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준호 관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들어서자 그는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아직 본 적 없는 석각 유물 사진이 나타났죠. 이것은 북한 평양 근처 증산군 영동리와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에서 발견된 고인돌 천문도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또 다른 천문도였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더 오래돼 보였죠. 이 천문도가 정말 놀라운 이유는 그 연대 때문입니다. 김준호 관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천문도는 각각 기원전 2900년에서 2800년경 그리고 기원전 3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이라면 그럼 약 5000년 전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로 평가되는 바빌로니아 토지 경계비보다 무려 1800년이나 앞선 시기입니다. 이외에도 대동강 유역 다수의 고인돌의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용자리, 카시오페이아 등 다양한 별자리가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죠. 그 순간 저는 벽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제가 배웠던 모든 역사가 새롭게 써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나요?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을 기반으로 계산했습니다. 밤하늘의 별 위치는 시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천문도에 새겨진 별들의 위치를 거꾸로 추적하면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죠. 저는 간신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배웠던 지식들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아시아 천문학의 시작은 중국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일러 큐레이터님, 이 천문도가 가진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호 관장님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 고인돌 천문도가 세계 천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주요 천문도들이 연대순으로 정리된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도는 고대 이집트의 덴데라 천문도인데 기원전 5에서 1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르고스 구체는 기원전 2세기경, 고대 로마의 파르넷의 아틀라스는 기원전 2세기경의 것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북한에서 발견된 고인돌 천문도가 기원전 3000년경이라면, 그러니까 한반도의 천문도는 서양 최고의 천문도보다 약 2500년이나 앞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서양의 초기 천문도들은 별자리를 신화적 형상으로 표현했지만 한반도의 천문도는 실제 별의 위치와 밝기를 정확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훨씬 과학적이었죠. 김준호 관장님은 이어서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천문 기록들과 한반도 천문도를 비교한 표였습니다. 서양의 초기 천문학자들이 기록한 별의 개수는 대략 1000여 개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역의 고인돌 천문도들을 모두 합하면 약 2000여 개의 별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서양에서는 히파르코스가 기원전 2세기에 처음으로 별의 밝기를 6등급으로 분류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반도의 천문도에서는 그보다 1000년 이상 앞서 별의 밝기를 구분해 표현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왜 세계 천문학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큐레이터님, 이것이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김준호 관장님이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서양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때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천문도는 하늘의 북극을 중심으로 한 좌표계를 사용했어요. 이는 지구가 자전한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5000년 전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과학적 용어로 지동설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겠지만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놀라운 이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김준호 관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제 얼굴에 드러난 충격과 놀라움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 이 자료들을 접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천문학은 국가의 중요한 기술이었고 농경과 달력 제작, 그리고 왕권의 정당성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의 고대 문명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문명의 요람이라는 서양 중심적 역사관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와 기록자의 시각으로 쓰여집니다. 하지만 돌에 새겨진 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제가 전공한 미술사, 인류학, 고고학의 모든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발견이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라가야의 천문도는 좀 더 후대의 것이지만 이 역시 당시 세계 천문학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 관장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천문도를 무덤에 배치함으로써 죽은 이가 영원히 별들과 함께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관찰을 넘어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고를 보여줍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위대한 문명이 저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지혜가 시간 속에 묻혀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였죠. 관장님, 이 자료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나요? 왜 제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김준호 관장님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과 한국은 분단되어 있어 북한의 연구 결과가 널리 공유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주변국들은 이런 발견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에 의해 쓰이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오랫동안 문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만약 한반도가 일부 분야에서 중국보다 앞섰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기존 역사관의 큰 도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고인돌 천문도와 아라가야 천문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네요.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테일러 큐레이터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김준호 관장님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에는 수많은 고인돌이 있고 그중 상당수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함안 지역에도 이런 예가 많아요. 이것은 선사시대부터 천문학 지식이 한반도에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는 증거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역사의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양 천문학의 중심이 중국이 아닌 한반도일 수도 있다니. 이것은 학계의 폭탄과도 같은 주장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내일 마리산 고분군을 직접 방문할 예정인데 거기서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발견인지 아니면 단순한 해석의 차이인지 좀 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이 탐구를 통해 얻게 될 지식이 제 경력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이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하만의 호텔방에서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이 마치 5,000년 전 한반도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과 동일한 별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비밀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리산 고분군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분지와 그 주변을 둘러싼 산들이 마치 천연의 성벽처럼 보였죠. 이런 지형이 아라가야 사람들에게 천문 관측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준호 관장님은 저를 이끌고 마리산 고분군의 주 능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발 아래로는 200여 기의 크고 작은 고분들이 언덕을 따라 늘어서 있었죠. 그것은 마치 작은 별자리들이 땅 위에 재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테일러 큐레이터님, 이곳이 바로 한국의 폼페이라 불리는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아라가야의 마지막 숨결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폼페이라고요? 저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네. 문헌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이 고분들에 묻힌 유물들을 통해 아라가야의 실체가 점차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화산재에 묻힌 폼페이처럼 시간 속에 보존된 셈이죠. 저희는 13호 고분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크기는 생각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직경 40m, 높이 약 10m에 달하는 거대한 흙무덤이었죠. 이 고분이 천문도가 발견된 곳인가요? 맞습니다. 이곳에서 별자리가 새겨진 덮개돌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오늘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김준호 관장님은 저를 45호 고분 발굴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습된 유물들이 임시 보관소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첫 번째 유물은 사슴 모양의 톡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말을 잊었습니다. 그 토기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고개를 살짝 돌린 사슴의 포즈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생동감 있었습니다. 현대 조각가의 작품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죠. 이것은 아라가야 최전성기의 걸작입니다. 보시다시피 불꽃 문양의 구멍이 뚫린 받침대 위에 사슴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감각이 1500년 전 물건이라니 믿기 어렵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예술 작품이라면 세계 어느 박물관에서도 핵심 전시품이 될 만했습니다. 그 옆에는 배 모양 토기도 있었습니다. 유선형 선체와 10개의 거리가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었죠. 이 배 모양 토기는 당시 아라가야인들의 항해수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내륙에 위치했지만 질랄 늪이라는 수로를 통해 낙동강으로 나가 바다까지 진출했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속 조각들이었는데 녹슬어 있긴 했지만 분명히 무언가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아, 이것은 최근에 발굴된 금동관의 일부입니다. 봉황 2마리가 마주 보고 있는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동관이요? 그럼 왕이 썼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금동관은 아라가야가 고도로 발전된 계층 사회를 가진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소화하느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의 틀 안에 이 놀라운 문명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중국과 로마, 그리스, 이집트 같은 주요 고대 문명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아라가야 같은 문명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테일러 큐레이터님, 아직 가장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관장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또 다른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금속으로 만든 갑옷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갑옷입니다. 아라가야의 마갑총에서 발견된 세계 최초의 완전한 형태의 말갑옷 중 하나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물고기 비늘처럼 작은 철판들이 가죽끈으로 정교하게 엮인 갑옷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각 철판에는 구멍이 있어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모양과 배열은 말의 몸에 완벽하게 맞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유럽의 갑옷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런 기술이 고대 한국에 있었다니. 네. 그리고 이 말갑옷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이런 중장기병이 그려져 있거든요. 김준호 관장님은 제 손에 작은 유리 케이스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속 조각이 있었는데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라가야의 제철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마리산 75분에서 발견된 것이죠. 아라가야는 중요한 철 생산지였어요. 그들이 만든 철제 무기와 농기구는 품질이 매우 뛰어난 낙동강을 통해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금속 조각을 유리 케이스 너머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작은 파편에도 놀라운 정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하만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가마터의 규모입니다. 김준호 관장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법수면 1대 1.5km 반경 안에서만 16곳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어요. 이 정도 규모는 국가적 차원의 생산 시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마터에서만 6.4톤에 달하는 토기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수만 기에 달하는 토기가 생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량 생산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토기들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예술 작품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사슴 모양 토기와 같은 걸작들은 당시 아라가야인들의 미적 감각이 얼마나 세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김준호 관장님은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낙동강과 남강이 표시된 지도였죠. 아라가야는 내륙에 위치했지만 질랄 늪이라는 수로를 통해 낙동강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수로를 따라 토기와 철기가 영남 전 지역과 일본까지 수출되었죠. 그들의 교역망은 상상 이상으로 광범위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머릿속에서 아라가야의 모습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세련된 예술을 창조하며 국제 무역을 펼쳤던 이 강력한 문명. 그러나 역사 속에서 거의 지워진 이 나라의 존재가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딸깍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아라가야는 단순한 변방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문명이었는데 왜 역사에 거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김준호 관장님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내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야기입니다. 기록이 적은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저는 뭔가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극을 말하기 전에 침묵 같았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제가 본 모든 것들을 노트에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잊혀진 역사의 무게가 제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 관장님은 저를 작은 미팅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실내는 어둑했고 빈 프로젝터가 준비되어 있었죠. 그의 표정이 어제보다 한층 무거워 보였습니다. 테일러 큐레이터님, 오늘은 좀 불편한 역사적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라가야가 왜 역사에서 사라진 왕국이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오래된 흑백 사진이 벽에 비춰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마리산 고분군을 발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라가야 고분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처음 발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적 목적이 아닌 약탈에 가까웠죠. 김준호 관장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발굴을 지휘했던 일본인 사학자 야세이 세이스가 한반도 국가들은 고대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반도 고대 국가의 독자적 발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들을 대거 일본으로 유출시켰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문화 약탈의 역사는 제가 큐레이터로서 늘 마주하는 민감한 문제였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역사 왜곡과 연결된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